우리는 결혼한 지 딱 5년이 되었다.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조차 우리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찌개 냄새와 함께 현관까지 달려나와 나를 안아주는 아내, 그리고 주말이면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들. 친구들은 나를 보고 아내 바보라고 놀렸지만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를 설레게 했으니까. 아내는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우리 집의 평온은 그녀의 세심한 배려 위에서 단단하게 쌓여 있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정말 눈치채기 어려운 틈이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다. 나는 아침에 출근하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손목 시계를 보았다. 5주년 결혼 기념일에 내가 직접 골라 선물했던 그 시계였다. 아내는 외출할 때면 늘 그 시계를 찾다. 내가 준 것이니 항상 몸에 지니고 싶다던 그녀의 말이 기억나서 나는 늘 그 시계를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계가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바빴나 보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문을 나섰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어느새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 내내 시계가 화장대 위나 현관 신발장 옆에 방치되는 날이 늘어났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퇴근길에 아내에게 줄 꽃다발을 사들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갔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조명만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안방 문을 열었다. 아내는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화장대 위에는 내가 선물한 그 시계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아내는 시계를 착용하는 대신 낯선 디자인의 심플한 팔찌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온 기척을 느꼈는지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꽃다발을 건넸다. 오늘따라 일찍 왔네 라고 묻는 내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을까? 아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내 꽃다발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시계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 시계가 있는 것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처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분명 내가 알던 아내인데 어딘가 내가 모르는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무심결에 휴대폰을 확인했다. 휴대폰 화면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는 빠르게 내용을 지우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그 순간 아내가 거실로 걸어 나오다 멈칫하며 나를 보았다. 갑자기 요가 학원에 등록했어. 아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요가라니 평소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것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이어지는 심야반이었다. 너무 늦은 시간 아니야? 피곤할 텐데. 내 질문에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시선을 피하며 다시 안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아주 조금 열려있는 틈으로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거울 속의 그녀는 내가 알던 그 다정한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무언가 깊은 고민에 잠긴 듯 혹은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아주 멀고 낯선 눈빛이었다. 마치 거울 저편에 다른 세계를 응시하는 듯한 그 서늘하고도 쓸쓸한 표정.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대체 우리 사이에, 아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시계가 사라진 손목 위로 그녀의 비밀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다. 결혼 5년 차, 우리의 일상은 마치 잘 짜여진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태엽의 톱니바퀴 하나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요가 학원에서 특강이 있다며 퇴근 후 곧장 어딘가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챙기는 아내의 열정이 기특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넘어가자 내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간은 항상 자정을 넘긴 뒤였다. 습관처럼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아내를 기다렸다. 찰칵 하고 도어락 소리가 들리면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왔어? 라고 다정하게 물었지만 아내는 평소와 달리 내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거실 공기를 타고 낯선 향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건 아내가 평소 즐겨 쓰던 은은하고 포근한 비누향이 아니었다. 아주 진하고 어딘가 모르게 도발적인 코끝을 찌르는 듯한 짙은 머스크 향이었다.
오늘 수업은 좀 힘들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내 물음에 아내는 대충 겉옷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응, 강사님이 동작 교정을 좀 꼼꼼하게 봐주셔서. 미안해 여보. 오늘은 진짜 힘들다. 그녀는 피곤하다는 듯 눈을 비비며 곧장 욕실로 향했다. 나는 닫힌 욕실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운동을 하러 간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향수 냄새를 풍기는 걸까? 그 진한 향기가 욕실 밖으로까지 새어나와 나의 후각을 집요하게 자극했다. 마치 그 향기가 나에게 무언가 경고라도 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한 점은 전화통화였다.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다가도 내가 옆으로 슬며시 다가가면 아내는 마치 뱀에 물린 듯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화면을 껐다. 누구야? 라고 가볍게 물어도 아, 그냥 학원 단톡방이야. 다들 수다 떠느라 정신이 없네 라며 얼버무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내가 다가가는 순간 그 모든 행위가 정지되는 것은 우연일까?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의 휴대폰을 검열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적 없던 우리였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신뢰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오늘도 아내는 거실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둔 채 씻으러 들어갔다. 평소라면 절대 두고 가지 않았을 휴대폰이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갈등했다. 절대 보고 싶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식탁으로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잠금 화면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 나를 기다렸다는 듯 화면이 환하게 밝아지며 알림 하나가 떠올랐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발신인도 없는 번호. 하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다 준비됐어. 지하 주차장에서 보자. 아내의 빈자리가 거실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은은하게 퍼졌을 그녀 특유의 섬유유연제 향기 대신 어딘가 낯설고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거실을 맴돌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몰래 그녀의 가방을 열어보려던 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내뱉었다. 의심은 이제 싹을 틔우다 못해 내 마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고작 몇 가지 조각들로 인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카드 명세서를 꺼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기록을 되짚어 내려갔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와 관리비, 그리고 아내가 틈틈이 취미생활로 즐긴다던 요가학원 결제 내역까지는 평범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지난달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에서의 결제 내역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고급 호텔 라운지, 이름조차 생소한 강남의 회원제 레스토랑, 그리고 주말 저녁 시간대에 찍힌 백화점 명품관 결제 내역들. 아내는 늘 요가복을 입고 땀에 젖어 돌아왔는데 언제 이런 곳들을 다닌 걸까? 설마 요가 학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던 것일까?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를 울렸다. 명세서를 덮어버리고 책상 위로 던져버리는 순간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던 내 정장 재킷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아침 급하게 챙겨 입고 나갔던 재킷이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깃 부분에 이물감이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재킷의 깃을 뒤집어 보았다.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하얀 와이셔츠 깃과 맞닿아 있는 재킷 안쪽에 선명하고도 붉은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심지어 오늘 나는 저녁 내내 사무실에 박혀 야근을 했고 그 누구와도 신체 접촉을 할 만한 자리에 가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이 립스틱 자국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혹시 아내가 내 옷을 입고 나갔던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공간에 침입했던 것일까? 현실 감각이 몽롱해지는 가운데 욕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을 털며 아내가 거실로 걸어 나왔다. 나는 다급히 재킷을 다시 걸어두고 평소처럼 무덤덤한 척 가장하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내 눈에는 그 미소가 마치 가면처럼 느껴졌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다. 여보, 오늘 요가 수업은 어땠어? 새로 왔다는 그 강사님, 수업은 잘 가르치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미소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닦던 손을 멈추고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응, 괜찮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입가에는 경련이 있는 듯했다. 나는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싶어졌다.
아까 보니까 강사님 성함이 김철수 선생님이라고 했었나? 수업 분위기는 좀 어때? 아내는 짧은 순간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렸다. 창밖의 자동차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긴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 그게 사실 박지훈 선생님이야. 그 대답이 나오기 직전에 그 찰나, 그녀가 내뱉은 짧은 숨소리와 피어오르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독처럼 퍼졌다. 요가학원 강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는 그녀의 표정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마지막 이성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방 안의 산소가 희박해지는 듯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 멈춰버린 것인가, 아니면 지옥 같은 폭풍의 시작인 것인가. 그날따라 아내의 차 안은 유난히 어지러웠다. 조수석 발판에 떨어진 영수증 뭉치와 굴러다니는 생수병들. 평소 깔끔하기로 소문난 아내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나는 그저 며칠째 집안일로 지쳐있을 아내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세차를 시작했다. 운전석 시트 아래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어 먼지를 털어내던 그때,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부피감 있는 물건이 걸렸다. 그것은 최고급 브랜드의 남성용 골프 셔츠였다. 단순히 셔츠가 거기 있다는 사실보다 더 나를 얼어붙게 만든 건 그 옷에서 나는 짙은 우디 향의 향수 냄새였다. 내가 아는 아내의 향이 아니었다. 분명 얼마 전부터 아내에게서 나기 시작했던 그 낯설고 이질적인 향기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골프를 시작한 적도 없는 아내 차에 왜 남자 옷이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가설이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결론은 하나같이 끔찍한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셔츠를 다시 시트 아래로 밀어넣고 멍하니 운전석에 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반차를 내고 아내의 회사 근처에서 잠복했다. 비겁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알아야만 이 숨막히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퇴근 시간,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더 꾸며진 모습으로 차에 올랐다. 그녀는 내게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조수석에 놓인 그녀의 가방 옆에는 분명 다른 때보다 더 화려한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 아내의 차는 속도를 높였다.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시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고즈넉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의 최고급 호텔이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차 시동을 껐다. 엔진이 꺼진 차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내 거친 숨소리만이 공기를 메웠다. 주차장은 서늘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저 멀리 아내의 차가 멈춰섰다. 주차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 아내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표정은 내가 알던 다정하고 평온한 얼굴이 아니었다. 미간은 팽팽하게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내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혹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 신경이 곤두섰다. 저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 안에 누가 서 있을까? 아니, 아내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인가? 내 아내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지금 이토록 은밀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낯선 공간의 VIP 전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철커덕 가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아내가 사라진 그 층수는 야속하게도 꼭대기층을 향해 점등되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채 오직 텅 빈 주차장의 정막만이 나를 조롱하듯 감싸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다는 사실만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현관문의 도어락이 나지막한 기계음을 내며 열렸다. 밖에는 며칠째 쏟아지는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집안은 숨이 막힐 듯한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거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그저 현관 정면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거칠게 뛰어올랐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아내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평소에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소름 끼칠 정도로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는 현관문을 닫다가 멈칫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나를 마주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세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며칠간 쌓아왔던 의심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말해봐, 그 호텔, 거기서 도대체 뭘 한 거야? 당신이 말한 그 골프 연습장에 있는 옷이 왜 내 차가 아니라 당신 차에 있었던 거지? 아니, 그보다 그 남자 옷은 도대체 누구 거야? 도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닌 거냐고. 나는 악을 쓰는 대신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은 원망과 울분으로 얼룩져 튀어나갔다.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다문 입술만이 그녀가 느끼는 공포와 죄책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내 질문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눈가에는 맺혀있던 눈물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눈물조차 나에게는 기만처럼 느껴졌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제 와서 울면 다야? 당신 입으로 직접 듣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나가. 나는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다.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는 여전히 내가 알던 따뜻한 아내의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온기조차 끔찍한 가식으로 다가왔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억눌린 흐느낌을 참아내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가 내뱉는 짧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정적을 깼다. 제발,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나를 속이지 않았기를, 그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입을 여는 대신 내 팔을 거칠게 밀어냈다. 예상치 못한 힘에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아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백을 꽉 쥐었다. 그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다시 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현관문을 다시 열어 젖혔다. 밖에서는 벼락이 치며 세상을 환하게 비췄고 거센 빗줄기가 현관 안쪽까지 들이쳤다. 나를 밀쳐낸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에 순종적이던 모습이 아니었다. 무언가 결단한 듯, 하지만 여전히 깊은 슬픔이 서린 눈동자였다. 당신은 알려고 하면 안 됐어. 그녀가 나지막이 내뱉은 한마디가 심장에 박혔다.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나는 급히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치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번개가 다시 한번 치며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다. 나는 현관에 멍하니 서서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는 그녀의 발소리를 쫓아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그녀가 떠난 문틈으로 들이치는 찬바람이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폭풍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교회의 인적 드문 한적한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만큼이나 내 마음도 황량했다. 아내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빨대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어제 흘린 눈물 때문인지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붙였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 의심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오늘 반드시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전화해. 지금 당장 그 새끼한테 전화하라고. 내 말에 아내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처롭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흔들릴 뻔했지만 나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 지난 며칠간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배신감과 비참함이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익숙한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하자 잠시 후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이 아주머니, 왜 또 돈이라도 더 필요하신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비열했다. 나는 아내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누구냐? 내 아내랑 무슨 사이냐고. 그러자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낄낄거리더니 차갑게 대꾸했다. 남편분 되시는군. 사이라니 우리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지. 아내분이 아주 헌신적이시더군. 자기 몸값을 담보로 잡아서까지 동생놈 빚을 갚으려고 애쓰는 꼴이 아주 볼만했어. 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동생? 내 남동생 말인가? 아내는 이미 울음을 터뜨리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여보,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알면 너무 화를 낼까봐 동생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동생은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뒤에서 몰래 그 빚을 갚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명예와 돈, 그리고 그 괴물 같은 사채업자에게 휘둘리면서까지.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비싼 옷, 호텔, 잦은 외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내의 처절한 투쟁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 사람이 동생한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예요.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서 당장 갚지 않으면 동생이.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사채업자는 마지막에 잔인한 웃음소리와 함께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지. 그 동생 놈, 정말 불쌍해서 돕는 줄 아나 봐? 사실 그 놈이 내 밑으로 기어들어와서 형수님을 내 룸사롱으로 보내겠다고 직접 계약서를 썼어. 형수님이 당신 몰래 나한테 와서 빌빌거리는 꼴, 자기 형한테 들키기 싫어서 안달난 그놈이 판을 짠 거라고. 다 빚 갚는 연극인 셈이지.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동생이, 내 하나뿐인 동생이 이 모든 일의 설계자였다고? 아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혈육이 사실은 가장 먼저 그녀를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그 뒤에서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 전신을 마비시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오열하고 있었고 나는 내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믿었던 가족이 쳐놓은 거대한 덫. 그 안에서 우리 부부는 철저히 놀아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평온했던 거실은 이제 차갑게 식은 감정들만이 감돌 뿐이었다. 아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허탈함을 느꼈다. 처남이라는 인간은 그저 내 인생에 기생하며 우리 부부의 단란했던 시간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었다. 연락조차 되지 않는 그 녀석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남겨진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와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사채업자의 협박뿐이었다. 그놈의 연락은 지독했다. 휴대폰 진동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독촉인 줄 알았던 놈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놈은 문자로 기괴한 웃음소리가 담긴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내가 아내와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의 사진들을 캡처해 보내며 나를 비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채업자가 보낸 메시지는 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호텔 로비에서 그리고 객실 복도에서 찍힌 아내의 흐릿한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놈은 그 사진을 무기로 내게 집요하게 매달렸다. 이복의 형씨, 순순히 진명에 넘겨주면 이 사진들은 깔끔하게 잊어줄게. 안 그러면 우리 회사 동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당신 마누라가 호텔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상세히 알게 될 거야. 놈은 확신하고 있었다. 내가 내 명예와 아내를 지키기 위해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내는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이혼해도 좋으니 이 늪에서 빠져나가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그가 우리에게 씌운 굴레가 너무나도 견고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처남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누나인 내 아내를 위험천만한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빚이 우리 집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랍 깊숙이 넣어둔 계약서를 바라보며 고민했다. 내 인생 전부였던 이 집을 내어주면 정말 모든 게 끝날까? 아니, 놈들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모니터만 응시했다. 동료들이 건네는 사소한 농담조차 내 귀에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혹시 다들 알고 있는 걸까? 내 아내가 우리 집안이 겪고 있는 이 추잡한 진실을. 예민해진 신경은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반응했다. 퇴근 시간 무렵 기획실에서 일하는 막내 사원이 조심스럽게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대리님, 아까 퀵으로 배달된 서류가 있어서요. 대리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갈색 서류 봉투였다. 발신인도 없는 묵직하고 딱딱한 봉투. 나는 불길한 예감에 손끝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서류가 아니었다. 인화된 사진 몇 장과 USB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아내가 호텔 객실 안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과 함께 내 휴대폰 알림음이 기분 나쁘게 울렸다. 자, 이제 슬슬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주변 사람들은 당신 마누라가 참 정숙한 줄 알겠지? 사진 한 장이 바람에 흩날려 옆자리 동료의 발치로 떨어졌다. 동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줍더니 그 내용을 확인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며 내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사무실 전체에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누군가
저 여자 지난번에 본 대리님 아내 아니야? 라며 수군대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손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지만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아내를 파멸로 몰아넣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마저 빼앗으려 하는 그 추악한 사채업자 박 실장의 사무실 앞이었다. 낡은 상가 건물의 3층, 복도 끝에서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와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내 신경을 긁어댔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굳게 닫힌 철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누구야, 이 새끼가 갑자기? 박 실장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옆에는 덩치 큰 사내 2명이 험악한 인상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내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지키려 했던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을 지키지 못했던 무능한 남편이라는 죄책감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박 실장,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집? 아니면 우리 아내를 이용해 얻은 그 역겨운 쾌락이야? 내 말에 그는 낄낄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이구, 남편이 직접 찾아오셨네. 당신 마누라가 내 발밑에서 얼마나 빌었는지 알아? 동생놈 빚 때문에 당신네 부부 인생이 내 손바닥 안에서 굴러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큰 소리칠 처지인가? 그는 책상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아내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담긴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아야 했다. 지금 여기서 주먹을 휘두르는 건 그들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뿐이었다. 나는 사진을 바닥에 내던지고 그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그 빚, 우리 동생이 당신 사무실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 이미 법적 이자를 훨씬 초과한 불법 주심이고 협박과 강요가 동반된 계약서라는 걸 나도 이제 다 알아. 지금 당장 그 문서들 파기하고 우리 아내한테서 손 떼. 안 그러면 나도 내 방식대로 당신을 처리할 거야. 박 실장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내 멱살을 잡으려 했다. 방식?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경찰? 뇌물 먹인 경찰들이 누구 편을 들 것 같아? 순진한 놈. 여기서 죽어서 나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악랄하게 아내를 협박했는지,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지를 신이 나서 떠벌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오만함이 바로 그를 파멸로 이끄는 열쇠였다. 나는 가슴 안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이 모든 걸 증명해 줄 수 있겠어?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해왔는지, 우리 아내를 어떻게 궁지로 몰았는지 말이야. 그래, 내가 다 했어. 그 여자가 불쌍해서 봐준 줄 알아? 뼈까지 다 발라먹고 길거리로 내쫓으려던 참이었다. 왜? 그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순간 나는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녹음 중 5시 42분, 완벽했다.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내 핸드폰을 뺏으려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사무실을 장악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나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며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야 비로소 아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참담할 정도로 고요했다. 경찰서에서 동생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토록 나를 짓눌렀던 의심과 분노, 그리고 지옥 같았던 지난 몇 달의 시간이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아내와 나란히 경찰서 문을 나섰을 때 밤 공기는 비릿할 정도로 차가웠다.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가녀린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떨림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 내게 보였던 그 미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며 지어낸 것이었을까? 아내는 묵묵히 길을 걸었다. 나는 그녀의 옆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벽 하나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것만 같았다. 미안해.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고작 이 단어뿐이었다. 아내가 멈춰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슬프도록 깊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동생이 저지른 일이고 내가 선택한 결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내가 의심했던 시간들,
그녀의 옷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에 치를 떨며 밤잠을 설치던 나날들, 심지어 그녀를 상처 입히기 위해 뱉었던 모진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그녀를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찔렀던 가해자였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예전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정막만이 가득한 거실에서 아내는 묵묵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멀게 느껴져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를 아직도 믿을 수 있어요? 아내가 등 뒤에서 조용히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어떤 지옥을 홀로 견뎠는지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그녀를 의심하며 분노했던 나의 추악한 모습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불신이라는 곰팡이로 인해 얼마나 깊게 썩어 들어갔는지 이제야 실감했다. 당신을 사랑해. 그건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잡으려다 주춤했다. 내 손이 그녀에게 닿는 것이 과연 허락된 일일까 한 두려움이 앞섰다.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내가 저지른 의심의 무게,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다시 좁힐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나는 내 안의 이 끔찍한 의심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다시 그녀를 온전히 안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불안함이 결국 우리를 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인가?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원망 대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애처로운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 문을 닫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는 것조차 우리에겐 새로운 전쟁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과연 내일 아침 우리는 서로를 다시 사랑하는 눈으로 마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집에는 침묵만이 흐르게 될까?